르네상스, 천재들의 시대. 모나리자를 본 적 있니? 신비한 미소와 차분하고 단아한 자태, 맑고 투명한 피부를 지닌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나리자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이야.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부흥, 재생이란 뜻이야. 잃어버린 것, 사라져 간 것을 되살려낸다는 뜻이지. 그런데 되살려내기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상한 일일까? 14세기에 시작된 르네상스가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다. 잃어버린 고대 문화를 되살려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틈엔가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어. 신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르네상스는 자유로운 인간을 꿈꾸었어. 봉건제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 말이야. 각자 지닌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기독교가 가르쳐온 신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려는 것이 르네상스의 정신이었어. 르네상스는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어. 왜 하필 이탈리아였을까? 그건 이탈리아 도시의 상인들이 동방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단다. 동방 무역의 중심지였던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특히 그랬지. 그 중에서 막대한 돈과 함께 권력까지 거머쥔 이들이 등장했는데 피렌체의 부자, 메디치 집안이 바로 그런 경우야. 메디치 집안은 피렌체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 네로라 하는 예술가, 학자들이 메디치 집안의 보호를 받으려고 모여들었단다. 요즘은 예술가나 학자가 하나의 직업이고 그 직업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 부자나 권력자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했지.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서 르네상스 때 활약한 인물들은 대부분 도시의 대상인과 가까운 사이였단다. 상인의 처지에서 보면 르네상스가 꿈꾸는 자유로운 인간이야말로 자기들의 바람과 잘 맞는 것이었어. 상인들 역시 영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돈을 벌고 싶어 했으니까. 그래서 상인들은 르네상스를 아낌없이 지지하고 후원했단다. 피렌체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견주어질 정도로 말이야. 르네스가 낳은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어.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를 가리켜 르네상스의 절정기라고 한단다. 이 무렵 이탈리아 도시들은 위대한 예술가들을 많이 탄생시켰어. 그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 세 사람이 손꼽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늘날 르네상스가 낳은 천재라고 일컬어진단다. 다빈치는 예술가일 뿐 아니라 과학자, 발명가이기도 했어. 그의 머리는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지. 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대포, 전차 등등 현대인이 사용하는 기계들을 그는 벌써 생각해내고 스케치까지 남겼단다. 다빈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기록은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19세기 말에 들어서야 널리 알려졌지. 그 기록은 오늘날 23권의 책으로 남아있지.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구나. 자연은 그대가 세계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도록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다빈치 외에도 문학,
미술, 건축, 조각, 철학, 정치사상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활약했어. 화가이자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는 99살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해. 미켈란젤로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그리는 것이라고 말했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해솔이는 아마 이 말의 뜻을 금방 이해할 거야. 그치? 그림은 생각과 상상력으로 그리는 것이라는 뜻 같지 않니? 문학 쪽은 어땠을까? 신곡을 쓴 단테, 돈 키호테를 써서 중세 기사의 목락을 풍자한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 햄릿을 쓴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있구나. 이들은 라틴어로 작품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던 당시의 분위기에 맞서서 용감하게 자기 나라 언어로 작품을 썼어. 철학과 정치사상 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비판적인 글들이 연달아 발표되었어.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 에라스미스의 우신 예찬을 꼽을 수 있겠구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 수상록을 쓴 몽테뉴, 군주론을 쓴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도 있어. 군주는 인반인 동시에 야수로, 사자인 동시에 여우로 행동하는 법을 체득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에 상반될 때는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하며 지킬 수도 없다. 정직은 언제나 불리하다. 반면 자비롭고 청렴하며 인도적이고 신앙이 돈독한 것처럼 보이면 유익하다. 덕망으로 위장하는 것만큼 유익한 일은 없다. 군주론의 한 대목이야. 좀 심한가? 마키아벨리는 당시 군주들의 잘못한 태도를 꼬집고 싶었던 건 아닐까? 혼란기에 태어난 새로운 가치관. 유명한 예술가와 학자들의 이름과 작품을 쭉 늘어놓고 보니 르네상스는 예술과 학문이 만발한 평화로운 시대 같구나. 그랬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르네상스가 태어난 시대는 평온의 시대가 아니라 극심한 혼란기였어. 당시 유럽인들은 흑사병 때문에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를 실컷 맛보았고 기나긴 전쟁을 치렀으며 큰 돈을 번 몇몇 상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어. 굶주림, 흑사병, 전쟁. 그 속에서 봉건제도와 기독교 신앙이 주던 안락함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르네상스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황폐한 시대에 태어났어. 중세 내내 지속되어 온 봉건제도와 신앙이 무너져 내리자 뭔가 이상으로 삼을 만한 모범이 필요했을 거야.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 모범을 찾으려고 했어. 중세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인간, 봉건제도도 없고 기독교 신앙도 없는 세상에서 사는 인간의 모습을 찾고자 했지. 이렇게 출발한 르네상스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고대의 문화유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 그 결과 르네상스는 고대의 부흥, 재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운동이 된 거야.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들었단다.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엄마가 한 번씩 잘못 읽는 것처럼 잘못 쓰는 경우도 있었지. 엄마야 다시 녹음하면 되는데 그때 잘못 썼으면은 아예 버리고 새로 써야 되니까 그것만큼 아깝고 시간 낭비하는 일도 없었을 거야.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테고. 초기의 인쇄술은 석판 인쇄와 목판 인쇄였어. 그런데 독일 사람 구텐베르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책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지. 글자를 한자씩 떼어내어 몇 번이고 판을 짤 수 있도록 한 것이 활판 인쇄술이야. 활판 인쇄술은 르네상스가 꽃피는데 중요한 몫을 했단다.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인쇄한 성경이 있는데 그 덕분에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오늘 이야기 잘 들었니? 다음 이야기는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야. 모두 기대해 줄 수 있지? 잘 자고 좋은 꿈 꾸렴. 사랑한다.